안녕하세요. 인간관계 심리학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제가 자아개념에 대한 자아에 대한 개념 정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이번 시간에는 대인 관계에 관한 하위 주제들을 다루겠다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지금 오늘 자아개념과 관련된 속성 이 부분을 말씀드릴 게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자아개념과 관련된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깜빡하고 이 속성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하고 마쳤는데, 오늘 이것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다. 자아개념은 제가 그때 나 자신에 대한 도식에 해당한다 얘기하고, 이후에 자료에서 그런 언급이 나오겠습니다만, 요걸 인지도식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지란 말 생략하고 도식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면 인지적 또는 인식의 틀, 프레임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도식이라는 것이.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인지도식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심리학적 정확성이 있는 전문 용어가 되겠죠. 근데 저는 지난 시간에 이제 도식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나 자신에 대한 도식이다. 이 도식의 내용은 결국은 선천적으로 또는 후천적으로, 그리고 내가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서술 지식으로서, 또는 제가 언어적으로 접근하기 힘든 그런 비서술 지식으로서, 서술 지식은 외연 지식 또는 선언 지식, 비서술 지식은 암묵 지식, 또 그는 비선언적 지식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그런 것들 다 포괄하는 그런 의미의 나 자신에 대한 인지적 도식, 이것이 여기서 자아개념이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이제 정의를 말씀드렸고, 이 자아개념이 갖고 있는 속성이 뭐냐면은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 자, 자아개념은 자아개념 중에서도, 네, 어쨌든, 자아개념은 이제 인지적 이 내용을 얘기하고, 바로 그것에 대한 이제 감정적 요소. 그래서 도식에는 인지적 요소와, 그리고 이 도식에는 반드시 또 정서적 요소가 포함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인지적 요소에 대한 어떤 감정적 부분, 이것이 이제 자아존중감이다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개로 구성되어져서 지금 얘기하는 자아개념이란 것은 이 도식을 확고히 하려는, 그것을 공고히 하려는, 그래서 지난 시간이니까 도식과 관련해서 자아개념은 아니고, 앞선 시간에 도식과 관련해서 도식은 고정관념과 편견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강화한다 했는데, 바로 나 자신에 대한 도식인 자아개념도 공이 이렇게 확고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걸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것과 관련된 얘기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그렇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현상들이, 그리고 어떤 대상들이 우리가 거시적인 눈으로 보기에, 거시적인 인식의 틀이랄까요, 우리 인식의 한계에 의해서 보기에 또는 경험하기에 그것이 고정된 것 같고, 어제의 나랑 지금의 나가 동일한 나 같지만, 미시적으로 보자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어느 것도 불변하는 것들은 없죠. 끊임없이 이제 변하죠. 하지만 여기서 경향이라 얘기했는데, 또는 우리가 금방 사람은 잘 안 변한다 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개념이 성격,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 아닙니까? 또 예를 들어서 성격이라는 개념을 써서 얘기하자면은, 요 경향을 성격이란 말로 대신해서 얘기하자면은, 이런 것들, 이 성격이라는 것은 앞서 습관화된 행동의 총체다. 모든 행동의 어떤 총체적인 집합을 성격이라 얘기한다. 이렇게 개념 정의도 한다고 했는데, 결국 성격 또는 경향이라 얘기하는 것들이
잘 안 변한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좀 전에도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뭐 작심삼일이다, 습관이란 제2의 천성이다, 천성이라 얘기할 만큼 어떤 변화에 대한 저항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우스갯소리일까요? 아니면 또 심각한 표현일 수 있는데, 뭐 사람 고쳐 쓰는 건 아니다. 바로 그것이 여기서 제가 뭐 확고히 하려는 경향, 우리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성격, 그런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저기 보면은 인지부조화라는 게 있어요. 인지부조화. 요 용어는 이제 뭐 태도라는 그런 개념과 관련해서 인간의 심리를 설명할 때 나오는 현상, 뭐 태도와 관련된 태도 또는 태도 변화, 태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또는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느냐와 관련돼서 나오는 개념인데, 태도는 인지적 요소, 도식이랑 뭐 구성되어지는 요소랄까요? 다를 바 없죠. 이런 것들은 뭐 구조주의적 측면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인지적 요소, 그리고 정서적 요소, 행동적 요소, 행동 또는 동기 이렇게 넣기도 한다 했죠. 어떤 분들은 뭐 인지, 정서, 동기, 행동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인지, 정서, 동기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인지, 정서, 행동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자, 태도 또는 태도 변화와 관련해서 인지적 요소가 바로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고정관념은 태도의 인지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고, 태도의 정서적인 측면은 이제 편견. 우리는 고정관념, 편견하면 다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데, 그 좁은 의미고, 어떤 대상, 현상, 뭐 여기 우리 지금 인간관계니까 어떤 타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이든 부정적인 측면이든 충분히 완전하게 뭘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충분한 정보, 경험 없이 뭐 미리 딱 판단, 해석을 내리고 그것들이 잘 변하지 않는 이런 경우를 다 고정관념, 편견이라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일상에서 이거 다 이제 부정적인 측면으로 국한했었을 때 많이 쓰죠. 그리고 지금 행동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차별. 우리 뭐 인종차별, 그죠? 성차별 뭐 이렇게 할 때 차별. 그래서 태도는 인지적인 요소인 고정관념, 정서적인 요소인 편견, 행동적인 요소인 차별로 나뉜다 했는데, 요 3자가 뭔가 불일치할 때,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인지부조하다. 자각하든 자각하지 못하든 심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인지부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지부조와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잘 예를 드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뭐 많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바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서 얘기하는 자아 방어 기제, 이거하고도 연결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결국은 우리 뒤에서도 얘기를 할 테고, 앞서도 제가 몇 번 뒤에서 말씀드린다 했던 매슬로의 욕구 위계 중에 자아 존중감, 줄여서 이제 자존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자존감의 욕구, 동기 이런 건 본능적으로 타고난다는데, 이것을 위해서 하게 되어지는 어떤 심리적 메커니즘을 정신분석에서는 자아방어 기제. 이 자아방어 기제와 내용상 다르지 않은 것이 지금 이제 인지부조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인지부조하는 태도에 있어서 이 세 가지가 불일치할 때, 우리는 불일치 또는 아까도 확고히 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했는데, 결국 변화라는 것이 어떤 불일치를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저항이 있단 말이에요. 저항. 끊임없이 변화하긴 하지만 우리는 그에 대해서 변화에 대한 저항이 있고, 그런 변화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불편함, 달리 하면 이제 스트레스, 또 불안, 이런 것들을 자각하든 자각하지 못하든 경험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꺼려하는, 그리고 저항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것인데, 그 내용을 지금 이제 소개 드리기 전에, 뭐, 초도 부분, 서도 부분 얘기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예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것들이, 그런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서 얘기하는 자아방어 기제와 다르지 않고, 이런 인지부조화나 자아방어 기제는 메슬로가 얘기하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타고난다라는 욕구 중에 자존감 욕구하고 관련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인지부조화의 관련된 대표적인 예,
속담을 먼저 말씀드리죠. 속담이 아니라 우화를 말씀드리죠. 속담이 아니라 우화. 속담도 있죠. 예, 속담부터 말씀드리죠. 죄송해요.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인지부조와 관련된 대표적인 속담이죠. 그리고 또 좀 전에 우화는 그 여우의 심포도, 여우화입니까 여우입니까 여우와 여우의 또 좋습니다. 심포도. 여우가 잘 익은 포도를 보니까 먹고 싶단 말이에요. 따먹고 싶어서 그걸 펄짝펄짝 별의별 짓을 하다가 결국 못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여우가 하는 말이, 에이, 저 포도는 신포도라서 못 먹는 거야 하고 그렇게 지나갔다, 이런 우화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먹고 싶어서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은 못 따먹었단 말이에요. 이미 벌어진 행동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포도에 대한 저 포도 맛있겠다, 먹고 싶다 했던 한 자기의 그런 인지적, 정서적 태도하고 이게 불일치하니까, 이게 일치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어떤 긴장, 갈등을 자각하든 자각하지 못하든 경험할 때 우리는 행동은 이미 버렸으니까, 포도는 이미 못 따먹게 되어버렸으니까 상황도 그렇고 결과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인지적인 요소와 정서적인 요소를 그런 결과에 맞도록 어떻게 그렇게 합리화한다. 자아방어 기제에 한 10가지 이상의 그런 자아방어 기제가 있다고 저는 아는데, 그 중에 또 구체적으로 합리화라는 게 있는데, 이 경우에 여우가 합리화를 한 거죠. 내가 능력이 모자랐어. 아니면 제 표현하는 키가 작았어. 내가 재주가 없었어. 그래서 지금 포도를 못 따먹었는데, 그게 아니라 저 포도는 신포도이기 때문에 맛이 없고 맛이 없을 테고 못 먹는 거니까 내가 안 먹은 거야. 내가 저걸 안 따먹은 거지. 내가 그것을 못 따먹은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기의 태도상의 이 요소들을 일치시킴으로써 그 심리적 긴장감을 해결한다. 여기 바로 인지부조화 현상, 그리고 인지부조화 현상으로 인한 합리화. 그 합리화는 자아방어 기제 중에 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자아방어 기제에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이 결국은 인지부조화로 인한 어떤 태도의 일치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심리적 경향성, 즉 나의 자아 개념과 자아 존중감. 즉 여우가 나는 신포도를 저 포도를 따먹지 못할 그런 무능력자가 아니다. 그 무능력, 유능 이에 대해서 우리는 또 이게 가치평가, 정서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확고히 한다. 어떻게? 나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확고히 한다는 거. 사실 그대로 일어나는 일 그대로 객관적으로 내가 부족하구나. 저 포도를 먹기에는 내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한 자아 개념과 자아 존중감이 자존감을 유지시켜주는 것들과는 반하는 어떤 그런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저항하고 그러지 않고 우리는 이런 자아 개념, 자아 존중감, 즉 자아 개념, 자아 존중감이 자존감이 있죠. 이것을 확고히 하는 경향이 있다.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인지부조화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지부조화가 일어남으로써 이렇게 합리화를 한다. 그것이 자아방어 기제 중에서도 한 형태일 뿐만 아니라 자아방어 기제란 전체 10여 가지의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 결국은 이런 자아 개념, 자아 존중감을 유지하려는 그러한 것들이라고 웅정그래서 얘기할 수 있고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인 속담,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못 되면 내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상 탓, 남 탓을 함으로써 나의 자아 개념과 자아 존중감, 내 스스로의 그런 자존감 욕구를 유지하고 싶어하고 나 자신에 대한 인지적 요소인 그 자아 개념을 변화시키지 않고 저항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 이게 잘 되면 이제 나의 자존감을 높이고 자아 존중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것은 내가 잘한 것이다. 그래서 심리학 책에 보면 주로 이제 심리학을 이제 대학에서, 그리고 심리학 같은 경우에 한국도 그렇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피험자들 이제 대학생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많은 대학생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니까 또 성인이고 하니까 여러 측면에서 그런 피험자로 쓰기 좋은데 대학생들을 대상하니까 이런 인지 부조와 관련해서 교재도 그렇고 설명할 때 주로 드는 얘기가 이제 시험 보는 얘기를 하거든요. 학생들이 시험을 망쳤단 말이에요. 그럼 왜 망쳤느냐? 아, 시험 문제 낸 교수님이 깐깐했어. 교수님이 까다로웠어.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얼토당토않게 어려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결국 지금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이 속담처럼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자아 개념, 그와 함께 자아 존중감을 유지하려는 그러한 심리적 경향성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변명이다, 합리화다,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려는 그러한 행동이다, 심리적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귀인 인지 부조화 얘기하면서 조금 전에 얘기한 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을 망친 경우, 그 경우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귀인과 관련해서 이해가 되어지는데 귀인은 인과성 추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원인과 결과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나의 경험에 대해서 우리 여기서 인간관계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추론, 나름대로 이론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도식은 세상에 대한 그 세상 안에는 뭐 자연현상도 있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인간관계 다 포함될 텐데 세상에 대한 하나의 이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우리는 자아 개념과 관련해서 그렇고 나 자신에 대한 어떤 도식이라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자아 개념이 갖고 있는 속성이 금방 도식의 속성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가 경험하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런 자아 개념, 자아 존재가 확고히 하려는 그런 경향성 하에서 인과성을 추론, 인과성에 관한 하나의 이론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인간관계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어떤 경험을 했는데 그 원인은 무엇 때문이고 결과는 이러이러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는 다 자각하든 자각하지 않든 부지불식 간에 거기서 적절하게 내가 행동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적응적인 그러한 행동뿐만 아니라 적응적인 태도, 적응적인 어떤 심리적 경험을 이제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자연현상도 그렇고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겪는 모든 이런 경험 현상들이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관찰하는 이런 대상이나 현상들이 그것이 정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는 직접적으로 알 수 없죠. 결국은 상관관계가 높게 이걸 앞선 시간에 제가 수반이라는 용어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수반성이 높게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추론하는 그렇게 이론화하는 그런 심리적 경향성이 있고 그런 것들이 가장 이렇게 전문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이제 과학이 하려는 그런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이론들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합리적으로 추론하기 위해서 통계 이런 것도 쓰는데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바로 과학을 또 인간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원인이고 이러한 부정적인 또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추론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귀인과 관련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 자아 개념이 자아 존중감과 함께 확고하려는 경향성이고 더 크게 얘기하자면 이것이 바로 인지도식의 속성이다. 이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시험을 망쳤다. 시험 망쳤다. 일어난 결과 아닙니까? 그 원인 왜 망쳤느냐? 정말 이게 인과관계가 있는지 모르죠. 그냥 우리는 추론하는 거죠. 하나의 가설을 세우는 거죠. 원인 교수님 때문에 아니 시험이 어려워서 내가 시험 공부를 적절히 또는 충분히 하지 못했다. 이것보다는 이렇게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경우죠. 그래서 인과관계 추론은 귀인인데 이렇게 하면 어때요? 여기 아까 인지부조와 마찬가지로 아까 여우가 포도를 못 따먹은 것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 포도는 못 먹는 거야. 맛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 따먹은 거야. 이렇게 해서 나의 자아 존중감과 자아 개념을 확고하려는 것처럼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맞든 틀렸든 간에 이렇게 하면서 나의 자아 개념을 확고하는 경향성을 굳히는 거죠. 정말 시험 맞췄을 때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그럼으로써 내가 시험과 관련해서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그 태도를 변화시키는 또는 기존에 갖고 있는 태도에 반하는 그럼으로써 나의 자아 존중감에도 어떻게 손상을 준다 할까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저항하고 변화를 싫어하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를 추론해서 우리는 기존의 자아 개념과 자아 존중감을 확고히 하려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격 또는 습관 또는 우리 사람은 잘 안 변한다. 성격은 고치기 힘들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이런 인지 부조와 귀인 이런 현상하고 관련된다라고 다시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유리하게끔 그렇게 원인과 결과를 추론한다. 그래서 귀인은 attribution이라 하거든요. 영어는 굳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attribution이라 하는데 이게 바로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거죠. 사실 이게 원인인지 결과인지는 nobody knows 모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추론한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인지부자에서 얘기했던 잘되면 내 탓, 못되면 조상 탓. 이거하고 또 연결되죠. 잘된 것은 내가 원인이고 그 결과가 잘된 것. 못된 것은 조상이 원인이고 결과는 못된 것. 이런 식으로 추론함으로써 즉 인과관계를 나름대로 그렇게 가설화함으로써 그것이 나의 자아 개념을 유지하고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는 이런 경향성을 낳고 이제 그것을 강화시킨다. 이렇게 인과성 추론하는 것을 귀인이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그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우리의 심리적인 이런 주관적이랄까 아니면 주관적이고 비합리적인 이런 귀인 현상이 낳는 대표적인 예들 중에 하나가 금방 대학생들의 시험 망친 경우 이런 속담도 있고 여우가 인지부조화를 겪었을 때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인과성 추론 아까 합리화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예가 바로 미신 행동 저는 그냥 미신이라 얘기하기보다는 행동이라는 말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미신 행동 그리고 미신 행동과 다르지 않은 징크스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비합리적인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또 생물학적으로도 존재하는데 이게 어쨌든 정확성보다는 어떤 적응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이자 우리 심리적 경향성이다. 여기 얘기한 경향성이다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비합리적인 잘못된 귀인에 의해서 인과관계 추론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부적을 비싼 돈 들여서 만들어 왔는데 야 이거 좀 가져가봐. 오늘 중요한 일을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시험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 뭐 믿어요. 그거 다 미신인데 야 이거 돈을 얼마나 주고 했는데 그냥 가져가봐 하면 못 이겼어. 그걸 갖고 왔는데 중요한 일에 좀 기대 이상으로 뭐가 잘 됐다. 아니면 불행하다 할까요? 바람직하지 않은 일,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나는 내 차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의외로 손상도 없고 멀쩡하다. 근데 상대방의 경우에 또는 타인을 보니까 많이 다치고 이렇게 심각하더라. 이러면 이거 부적 때문인가? 이렇게 잘못된 인과관계 추론을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다음에 또 그런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다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스스로 부적을 이제 챙기는 야 부적 어디 있어 이렇게 찾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거 미신 행동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 징크스라는 이름으로 특히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에 중요한 경기를 두고 면도를 안 한다든지 목욕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네일을 안 갈아입는다든지 이런 징크스들이 바로 이런 우리 귀인이라 얘기할 수 있는 이러한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자아 개념의 속성과 관련해서 여기 앞부분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자아 개념의 속성은 자기 충족적 예언, 자기 충족적 예언. 이거를 fulfilling fulfilling prophecy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영어 굳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적어봤습니다. self-fulfilling prophecy. 자기 스스로 자기 예언을 실현시킨다 이런 의미죠. 근데 이 예언이라는 것이 뭐 정말 우리가 이 말 그대로 미래를 예언한다기보다도 금방 자기 자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기의 도식 그 도식 내용에 맞게끔 우리는 행동하고 뭐 사고하고 느끼고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는 내 얘기가 맞잖아 하는데 그거는 뭐 예언이 아니라 달리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자기가 갖고 있는 도식에 맞게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위에서 얘기했던 거와 다 이어지는 얘기예요. 이 자기 충족적 예언은 뭐 심리학 책에서는 이건 결과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런 자기 충족적 예언, 결국 자기는 예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말 일어난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 스스로 그러한 생각과 행동을 하더라. 그런데 그것이 왜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여기 보면 제가 참고로 확정적 가설 검증이라 해놓고 이걸 다른 말로는 확정 편향이라 하거든요. 뭐 내가 이미 도식, 자 이제 도시란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제 자아 개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도식이다 이렇게 인지적 도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도식을 자기가 갖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뭐 잘 자각을 못하죠. 결국 뭐 탈무드에 보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본다 할 때 그 자기 방식, 즉 세상을 이해하는 이론, 인식의 틀 이런 것이 도식이었지 않습니까? 바로 자기 방식이 도식인데 내가 세상이나 인과관계나 타인을 보는 도식이 어떤지는 우리가 뭐 평소에 거의 자각하지 못하죠. 뭐 이렇게 일러주거나 직간접적으로 그것을 뭐 이렇게 확인할 경우가 있다면 아 내가 그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하고 세상을 보는구나. 뭐 또 당연히 알 수 있지만 평소에 이제 자각하지 못하는데 도식을 만들어 놓고 그 도식에 맞는 즉 도식을 확정하는 이 도식이 맞다. 달리하면 내 생각이 맞다. 아니면 나의 방식이 맞다. 아까 탈무드에 있던 뭐 경구랄까요? 그걸 비유해서 말씀드렸는데 내 방식이 맞다라고 강화해주는 그러한 뭐 자료들만 즉 경험들만 모은다는 거예요. 이 도식에 반하는 그러한 자료들은 우리는 아예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은 주의를 하지 않고 그것들은 무시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나의 도식을 변화를 요구하는 그러한 경험이나 자료가 있으면은 그거는 왜곡시켜버린다. 오히려 그거는 도식에 반한 자료가 아니라 지지해주는 자료라고 아예 왜곡을 시켜버리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은 경시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무시하는 것은 아예 뭐 그런 것들 자체 뭐를 모른다는 얘기가 될 테고 그런 식으로 뭐 경시를 쓸까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식을 강화, 지지해주는 자료들만 모으니까 아까 도식이 이론 가설이라 얘기했는데 바로 그 가설을 확정시켜주는 것들로만 자료를 모으니까 내 도식이 맞구나, 내 가설이 맞구나, 내 이론이 맞구나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원인이고 결과구나 이런 식으로 시험이 어려워서 시험을 망쳤구나 잘 되면 내가 잘한 것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 맞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걸 확정하는 식으로 검증하게 되어진다, 확인하게 되어진다는 거. 이거 뭐 비합리적이고 주관적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여기 확고히 하는 경향성 이것하고 관련되어지고 이러한 우리의 경향성, 심리적 경향성이 난 결과가 결국은 내 말이 맞지, 내가 그렇다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바로
자기 충족적 예언을 낳는다. 그러면서 이것이 계속 공고에 되어지는 거죠. 자기에 대한 도시 또는 세상을 보는 도시, 이것은 자아개념이 더 공고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뭐 습관이 곧 성격이다 얘기할 때 습관 제2천성이다. 그럼 천성이라는 게 변하기 힘드니까 또는 변하기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그 표현 안에서. 그리고 뭐 제가 아까도 했지만 뭐 우스갯소리 같지만 뭐 아주 심각한 얘기죠. 인간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게 이제 결론을 나는 거죠. 근데 뭐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는 변화에 대해서 현재 결국 현재 제가 갖고 있는 뭐 자아 개념, 도시이한 것은 기존의 것들을 이제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는 기존의 그런 자아 개념, 도식이 공격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긴장 또는 불안을 경험하고 그런 것들은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저항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 정확하냐,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일단 생존, 적응하는데 그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 경향성 또는 행동 경향성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확정적 가설검정, 확정 편향은 원인이랄까요? 뭐 아까 인과성 추론 할 때 뭐 인과관계 얘기했는데 뭐 꼭 그런 맥락에서 얘기하기보다는 우리는 확정적 가설검정 또는 확정 편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그러한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확정적 가설검정, 확정 편향 이건 우리 개인에게서 부지불식간에 뭐 일상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고 지금 여기 자기 충족적 예언, 확정적 가설검정하고 긴 인지부조화 이게 결국 들여다보면은 이게 뭐 같은 것을 이렇게 저렇게 이제 표현한다라고 저렇게 여기지는데 우리 개인의 어떤 비합리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더 합리적으로, 아니 전문적하고 합리적은 좀 다른 의미지만 좀 달리 하면 객관적으로 그렇게 우리의 뭐 정신적 능력을 10분 발휘한다고 여기지는 어떤 학문에 있어서 그 중에서 합리적, 전문적, 객관적 하면 우리가 소위 과학이 그렇다. 그래서 이러지 못할 때는 우리는 비과학적이다 해서 막 그것들을 경시한달까요? 비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학에 있어서도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말 나온 김에 하나 소개해드리면 뭐 탄스가 많이 돼서 복잡한데 지우기보다는 제가 좀 그대로 좀 설명드리죠. 뭐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지금 좀 오래된 얘기인데 갈릴레오가 이 사람은 시동설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지구는 둥글고 이제 태양 주위를 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 시대에 갖고 있던 이 우주에 관한 도식 인지적 틀이 무엇입니까? 천동설이죠. 천동설.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돈다. 뭐 태양 그리고 우리가 천체라 얘기하는 뭐 달부터 시작해서 그런 지금 우리 행성이라 부르는 그런 것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아리스토텔레스의 뭐 우주관이랄까요? 우주론, 우주에 대한 한 도식이 이때까지 갈릴레오까지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 같으면 BC 뭐 한 300~400년 대충 그쯤 되나요? 그리고 갈릴레오 같으면 언제 삽니까? 1600, 700이니까요. 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그냥 2000년 이상 이 천동설이 쭉 우주에 대한 도식으로서 그렇게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 확고히 하려는 경향 하에 그렇게 강화되고 있었는데 이제 갈릴레오 뭐 코페르니쿠스 브루노 이런 사람들이 브루노 같은 사람은 이제 지동설 그 위에 뭐 또 다른 어떤 그런 이론을 펼치다가 뭐 화양당에 죽였죠. 뭐 산 사람을 불에 태워 죽였는데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 후라이 하다가도 그죠? 후라이팬 손대면 너무 고통스러운데 어쨌든 그래서 이 갈릴레오가 자기가 이제
망원경을 만들어서, 그때는 이 렌즈를 만들어서 이렇게 직접 렌즈를 만드는 이런 기술들이 소위 과학자라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갖고 있었나 봐요. 스피노자 같은 경우는 아예 그걸 이제 밥벌이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철학자 스피노자는 어쨌든 여담입니다만, 갈릴레오가 이 망원경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구를 봤단 말이에요. 지구가 아니에요. 죄송해요. 달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천동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말 그대로 이제 하늘에 있는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천동설이기도 하고, 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갖고 있는 소위 그 이데아 또는 형상이라는 이 개념 하에서 이데아 형상 이런 것들은 완전한 것이다. 그리고 이데아 형상의 완전성과 관련해서 바로 이 원이라는 것이, 원 그리고 구형, 원이라는 것이 이것이 완전한 과 관련된 그런 이데아 형상 중에 또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체들이 이 완전 구형이다. 표면이 아주 그냥 우리 요즘 뭐 그 구슬처럼 매끈하다. 완전성을 의미하는 거죠. 이데아 형상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이 세상의 물질이라는 현상, 우리 몸뚱아리 이건 다 변하는 것이고, 썩 없어지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지만, 이런 가변적이고 믿을 수 없는 이 현상 이면에 있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진짜 지식, 진리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데아 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중에 지금 이제 원이 대표적인 그런 이데아 또는 형상의 한 예가 되는데, 바로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천체가 이렇게 완전한 구다. 그리고 표면은 아주 매끈하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만들어서 달을 보니까, 달 표면 여러분은 뭐 TV 같은 데서 많이 보셨죠? 거기 뭐 분화구도 있고 울퉁불퉁불한 곰보처럼 그렇게 막 울퉁불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릴레오가 이 망원경을 가지고 그걸 보고는, 야, 너 천동설이 주장하는 그것에 반하는 하나 증거 중에 하나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지동설뿐만 아니라 이 우주 천체에 대한 그러한 나의 도식이 맞지 않느냐 해서 기존의 도식을 이제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망원경을 가지고 달 표면이 울퉁불퉁하다는 것을 하나의 증거로 그래서 삼아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릴레오가 이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모셔와가지고 자기 망원경을 통해서 달을 보게 한 거예요. 이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달을 보니까 달 표면이 정말 매끈하지 않고 울퉁불퉁하다는 말이에요. 계곡도 있고 뭐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이 천동설이라는 도식을 포기하고 지동설이 맞구나 이렇게 했냐? 아니요. 아까 여의 심포도처럼 이 소위 과학자라는 사람들 그 시대의 최고 지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울퉁해 보이지만 그건 달 표면 안에 어떤 울퉁불퉁한 것이 그것을 비춰서 그런 것이고, 이 표면은 매끈하다 해서 결국 자기들이 직접 관찰한 그 울퉁불퉁한 것은 달 표면 아래에 있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이지, 이것이 달 표면은 완전한 매끈한 구형이다 해서 천동설을 더욱더 확고히 하는 그러한 이론일까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한 개인의 비합리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소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런 장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안 일어난다고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경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현대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 예가 있지만, 제가 여기서는 갈릴레오 예를 가지고 우리가 확정적 가설 검증, 확정 편향, 그걸로 인해서 자기 충족적 예언을 하는 우리의 심리적 경향성을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 학문인 과학 이런 것도 결국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니까, 이러한 심리적 경향성이 이러한 소위 객관적 지식이다 하는 이런 것에 있어서도 그것들을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예로 제가 이제 갈릴레오를 얘기를 했고, 지금의 경우에도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몇백 년이 지나도 또 몇천 년이 지나도 우리의 그런 심리적 소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으니까 현재에도 이런 일들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러한 학문이라 얘기하는 이런 분야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다분히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서 이제 자기 충족적 예언 관련해서 로젠탈 효과, 피그말리온 효과, 위약 효과, 그리고 노시보 이펙트. 이 노시보 이펙트는 제가 이걸 뭐라고 번역하는지 찾아봐도 찾지 못했고, 제가 검색을 해봐도 그냥 노시보 이펙트라만 나와서 그냥 옮겼습니다. 그래서 요 로젠탈 효과, 피그말리온, 위약 효과 각각 좀 말씀드리고, 이게 바로 이 자기 확정적 가설 검증으로 인한 자기 충족적 예언의 과 관련된 것이다. 동영상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로젠탈 효과는 로젠탈이라는 심리학 교수님이 자기 학생들한테 이제 실험용 쥐를 나눠주면서 어떤 학생들한테는 이 쥐가 너무 똑똑한 쥐야, 천재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떤 학생들한테는 무작위적으로, 어떤 학생들한테는 쥐를 안아주면서, 이 쥐는 좀 멍청해. 내가 좀 실험을 해봐 하면서 뭘 시켰냐면은, 이 쥐들이 미로를 빠져나가는 그러한 학습을 학생들한테 시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로젠탈 교수님이 정말 천재지, 멍청한 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임의로 그냥 나눠주면서 말만 그렇게 이제 학생들한테 했는데, 나중에 학생들이 미로 학습을 쥐를 가지고 실험 또는 미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 몇 주가 걸렸던 시킨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그 쥐를 받을 때 이 쥐는 똑똑한 쥐야 라고 로젠탈 교수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학생들은 정말 쥐들이 미로 학습을 잘 하고 이 쥐는 멍청한 쥐야 라고 얘기를 들었던 학생들이 받은 쥐들은 그 쥐들이 그렇게 똑똑하다고 얘기를 들었던 학생들이 받은 쥐들이 하는 미로 학습보다 영 못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학생들이 이 쥐를 받을 때 똑똑한 쥐, 멍청한 쥐가 아닌데, 똑똑한 쥐, 멍청한 쥐라 얘기할 수 없는데 자기가 교수님으로부터 이 쥐는 똑똑한 쥐야 라고 얘기를 들은 그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부식간에 그 쥐를 미로 학습시키기에 있어서 바로 확정적 가설 검증, 내 쥐는 똑똑한 쥐래, 천재 쥐래.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즉 쥐에 대한 자기의 도식, 인지 도식에 맞게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로 학습에 있어서 쥐가 더 잘하게끔 어떠한 그러한 행동, 조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인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반면에 이 쥐는 멍청한 쥐야라고 얘기를 들었던 학생들은 바로 이 쥐는 멍청해 라는 확정 편향, 확정적 가설 검증에 따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쥐를 가지고 미로 학습을 할 때 쥐가 미로 학습을 잘 못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절차, 행동, 조치를 부지부식간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쥐들이 정말 똑똑한 쥐라고 얘기 들었던 쥐는 진짜 천재쥐처럼 미로 학습을 잘 했고, 미로를 잘 빠져나갔고, 멍청하다고 들었던 그 쥐들은 정말 그 미로 학습을 잘 못하는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아까 인지 부조화, 귀인, 그리고 확정적 가설 검증, 자기 충족적 예언 얘기하면서 대학생들의 시험 얘기, 또 조상탓, 내탓, 그리고 여의 심포도, 그리고 갈릴레오 얘기 이런 거 했는데, 거기에 갈릴레오에게서는 달 대신, 여우에게서는 포도 대신, 그리고 조상, 내 탓, 그리고 시험 대신, 거기에다 사람을 넣어보라는 거야. 지금 대인관계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달을 쳐다봤던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달 대신 바로 내가 관계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 여우의 심포도에 있어서 포도 대신 우리가 거기다 사람들을 볼 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자아 개념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도식,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우리는 행동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갈등이나 비합리적인, 어떻게 보면 그건 인간 사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비합리적인, 부적응적인 인간관계를 낳게 된다.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안다면은 불필요한 그런 부적응, 비합리성은 좀 고쳐나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중에 지금 여기서 자아 개념, 나 자신에 대한 도식이 어떠냐가 결국은 나 자신을 이해하고 대하는 방식은 타인을 이해하고 대하는 방식과 다르지 않다 얘기를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결국 대인관계, 인간관계에 영향을 주는 자아 개념, 그리고 자아 개념의 속성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젠탈 효과가 바로 쥐를 대상으로 학생들이 쥐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러한 생각, 도식이 어떻게 쥐의 행동에 영향을 주느냐, 요 얘기인데, 이것이 결국 뭐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경우가 지금 여기서 제가 같이 보려는 이 동영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동영상 한번 보시죠.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기대를 갖고 그 일을 시작한다. 내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긍정적 기대를 하기도 하고, 이 일을 망치지 않을까 하는 비관적 기대를 하기도 한다. 그럼 이 기대는 자기 자신의 상황에만 해당되는 걸까? 아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기대를 하면서 산다. 내 동료가 이 일을 망칠 거야 라든지, 아니면 내 남편이 이번에 꼭 승진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말이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갖는 기대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본 적이 있는가? 만약 영향을 미친다면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흥미로운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로젠탈 교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기대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그는 한 실험을 고안해내는데 그 실험은 다음과 같았다. 실험용 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케이지 안에 들어간 쥐들은 지능이 높은 쥐라고 실험 참가자들에게 얘기해 주었고, 다른 한 케이지 안에 들어가 있는 쥐들은 지능이 낮은 쥐라고 알려주었다. 그런 다음 실험 참가자들에게 일주일 뒤에 이 쥐들을 미로찾기 게임을 시킬 거라고 알려주고 자기가 맡은 쥐를 트레이닝 시키게 하였다. 일주일 뒤에 두 그룹의 실험용 쥐도로 미로찾기 게임을 하게 했는데 예상대로 지능이 높은 쥐가 2배나 더 빨리 미로를 탈출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다. 그건 바로 사실 이 실험쥐들은 지능의 차이가 없는 평범한 쥐들이었다는 것이다. 그렇다. 지능에 전혀 차이가 없는 실험용 쥐들을 가지고 미로 찾기를 했는데 실험용 쥐들을 트레이닝 시킨 참가자들이 단순히 어떤 기대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켰냐에 따라 쥐의 지능이 차이가 나기 시작한 것이다. 로젠탈 교수의 기대와 성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호기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같은 맥락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로젠탈 교수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 초에 IQ 검사를 실시한다. 학생들의 IQ 실제 검사 결과는 선생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대신에 IQ 점수와는 상관없이 무작위로 선정한 20%의 아이들을 IQ가 높은 아이라고 선생들에게 얘기해 주었다.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 초에 했던 같은 IQ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자, 이번에는 어떤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 무작위로 선정되었던 20%의 아이들이 전체 학생들 중에서 제일 많이 IQ 점수가 향상되었던 것이다. 과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걸까? 학생들은 분명히 무작위로 선정되었고 실질적으로 다른 학생들과 큰 편차가 없었는데도 말이다. 이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피그말리온 효과 또는 관찰자 기대 효과로 관찰자의 기대가 대상에게 자기 실현적 예언 상황을 만들면서 현실에 실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 실험에서는 단순히 선생이 학생에게 거는 기대가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아마도 선생들은 무작위로 선정된 이 가짜 영재 학생들에게 무의식적으로 더 호의적으로 대했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다. 선생들은 가짜 영재 학생들이 문제에 막혔을 때 바로 포기하거나 답을 알려주는 대신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학생들을 격려하고 좀 더 긍정적인 태도로 그들을 대했을 것이다. 이런 선생들의 격려와 태도가 또 동기가 되어 그 학생들은 더 노력하고 더 학업에 열중해 그들의 뇌가 활성화되는 시간과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면서 그게 곧 향상된 IQ로 반영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너무 신기하지 않은가?
단순히 선생이 학생에게 거는 기대가 학생들의 실질적인 지능에 영향을 미친다니 아마 내 선생들이 나한테 걸던 기대가 그리 크지는 않았나 보다. 자, 앞서 봤듯이 타인의 태도가 우리의 동기와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면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과 동기는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걸까?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다음 영상 기대도 좋다. 땡큐! 네, 보셨다시피 여기 나레이션 그 자막 중에 기대 예측이라는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도식의 속성 볼 때 이 도식이 기대하고 예측하게 한다. 이걸 다를 얘기하자면은 우리 나름대로 이론화, 가설화한다. 그 얘기가 여기서 바로 확정적 가설 검정. 그리고 그로 인한 자기 충족적 예언. 이것과 다 연결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G의 경우에도 그렇고 바로 이것이 지금 교육 현장에서 실제 그렇게 일어난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한 것인데 G를 다룬 학생들의 경우도 그렇고 더더욱 우리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도식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고정관념, 편견이란 이름으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탈무드에서 얘기하는 자기 방식대로 대한다. 자기 방식대로 본다. 그래서 그 도식 따라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우리 앞서 성격에 관한 인간관계와 관련된 성격 심리학적 접근 중에 사회 심리학적 접근에 죄송해요. 인간관계에 대한 사회 심리학적 접근 중에 사회 교환 이론이라고 해서 역할과 역할로 서로 상호작용, 주거니 받거니 할 때 보상 기대, 손해이 이런 얘기를 했고, 인간관계에 대한 성격 심리학적 접근과 관련해서 하위 형태로 행동주의적 접근에서 도구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 관련해서 강화 얘기할 때 양방향적으로 우리는 상호작용, 즉 양방향적으로 강화한다 얘기하면서 그때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힘주의, 실험주의 얘기 세 가지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로젠탈 효과라고 얘기하는 이 현상에서 사람 간에 내가 그 사람을 아까 로젠탈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G한테 똑똑한지야 멍청한지야 얘기한 것처럼 내가 타인에 대해서 똑똑하다 멍청하다 아니면 그 이외에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고정관념, 편견,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러한 정보, 지식, 즉 도식을 딱 갖게 되어지면은 거기에 맞게끔 확정적 가설 검정으로 인한 자기 충족적 예언의 우리는 예언적인 행동 또는 사고를 한단 말이에요. 부지불식간에. 그러면 상대방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행동은 또 거기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사회교환 이론에서 또는 강화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상호작용에 의해서 즉 양방향적으로 스스로 결국은 확정적 가설 검증으로 인한 자기 충족적 예언을 스스로 충족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젠탈 효과와 관련해서 아까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도 더욱더 학생들에 대한 기대, 예측, 이 아이들은 똑똑하다라는 이론, 가설에 맞게끔 행동하고 아이들은 정말 성적이 우수하고 또 그에 반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악순환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러한 확정 편향, 자기 충족적 예언 또는 도식이 갖고 있는 기대 예측, 그 도식을 유지하려는 여기서는 확고히 하려는 경향이 자아 개념이 있다고 했는데 크게 도식을 유지하려는 그런 경향성 때문에 결국 긍정적인 관계는 더욱더 긍정적인 관계로, 부정적인 관계는 더욱더 부정적인 관계로 이러한 식으로 상호 양방향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악순환을 또는 선순환을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이거 지금 보려는 피그말리언 효과, 위약 효과, 노시브 효과 지금 다 이게 결국은 같은 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자기 충족적 예언이란 소 제목하에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게 결국 우리가 흔히 말이 시가 된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하고 관련된 것이죠. 말이 시가 된다. 확정 편향에 의해서 자기 충족적 예언을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호하게 된다. 그리고 또 내 믿음대로, 너의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되리라. 바로 확정 편향에 의해서 자기 충족적 예언.
자기 자신에게도 자아 개념에 있어서도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일어난다는 것.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효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말씀드리고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 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죠. 네, 제가 검색해 본 것인데 피그말리온 효과.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이 이제 신화에 나오는 이제 뭐 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보니까 신화에서 유래되었다 하는데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신화의 인물이 여러분 뭐 이미 아시는 분 들어보신 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부터죠.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상을 조각했단 말이에요. 뭐 구체적 여인상 이름도 나오는데 이것이 너무 아름다워서 뭐 이제 유화도 있고 뭐 그와 관련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조각상도 있고 한데 피그말리온 효과와 관련된 피그말리온에 대한 신화에 관련된 이런 조각상과 유화도 있고 한데 이게 너무 아름다워서 그렇게 사랑에 빠져서 이 조각상을 아끼다 보니까 정말 이 조각상이 자기 사랑하는 여인처럼 여기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조각상이 정말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신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어떤 신이 이 조각상을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었다, 변신시켰다 얘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 이제 쭉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결국 뭐요? 이 조각상에 대해서 어떻게 기대 예측했느냐가 결국은 자기 충족적 예언처럼 실제 그런 살아있는 사랑하는 연인이 되어버렸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제 좀 전에 봤던 로젠탈 효과랑 결국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런 거 보셨을 겁니다. 이 식물에게 있어서도 이렇게 잘 자라 하는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것이 부시부식간에 그 로젠탈 교수님으로부터 쥐를 받은 학생들이 쥐를 대하는 방식에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의 확정 편향에 의해서 자기 충족적 예언이 실현된 것처럼 식물을 기름에 있어서도 이렇게 영향을 준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바로 특정 아이들이 똑똑하다고 교사에 알려주고 8개월 후 아이들의 그런 학습 능력, 여기서는 뭐 지능지수라 얘기했는데 측정해보니까 이 로젠탈 교수님 얘기 나오죠. 해보니까 달라져 있더라. 좀 전에 봤던 바로 그 동영상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똑같은 걸 얘기를 하는데 결국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본다.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기 자신에 대한 즉 자아 개념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로젠탈 효과, 피그말리온 효과 다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이 씨가 된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뭐 그런 얘기가 바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속담이다. 경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아까 로젠탈 효과와 관련된 동영상 봤던 그러한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 적혀 있고요. 자, 네. 구체적인 내용 여러분 뭐 그냥 쭉 한번 대충 한번 보시라고 제가 천천히 다시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얘기는 제가 아까 그림을 보면서 대충 그냥 피상적으로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뭐 익히 아시는 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은 위약 효과입니다. 자, 이거 표현이 되게끔 하고요. 네. 위약 효과는 이게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얘기를 한 거 번역하거든요. 이게 이제 위약은 이게 위조 집회할 때 가짜는 뜻이죠. 약, 가짜약. 그래서 이걸 가짜약 효과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이 효과는 이제 뭐 약과 관련해서 뭐 처음 발견했다 할까요? 뭐 그래서 이렇게 붙인 말인데 결국 우리 지금 인간관계니까 인간관계, 즉 사람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하려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데 결국 그게 뭐냐면은 확정편향, 자기충족적 예언, 즉 내 믿음대로 되리라 라는 그런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결국은 같은 그런 우리 심리 경향성, 우리의 심적 속성, 행동 경향성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 가짜약 효과, 위약 효과, 플라시보 이펙트, 요거에 반대되어지는 것이 이제 노시보 이펙트예요. 그래서 플라시보 이펙트는 약이 되었던, 아니면 수술이 되었던, 아니면 인간관계에 관련된 사람에 대한 것이든 이것이 긍정적인 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결과를 낳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효과는 약에서 발견되었지만 이것이 약뿐만 아니라 결국 인간 사이에 있어서, 달리 얘기하면 인간의 심리, 행동, 경향성에 있어서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더라 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링스부터입니다. 믿음과 기대가 만들어낸 심리적인 효과로 의사가 밀가루로 된 가짜약을 줘도 효과가 나는 것. 그것이 바로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과연 플라시보는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는 한 병원의 협조 아래 정형외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플라시보 효과를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중독성이 없으면서 그 만성적으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효과가 좋은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녁 주무실 때나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지금보다도 이제 그 통증이 감소되고 좋아지실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따끔하세요. 6명의 환자들에게 진통제 대신 비타민 C를 주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어제 주사 맞으시고요. 아프신 게 어떠세요?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어제 주사 맞고는 바로는 몰랐는데요. 네. 맞고 에스카레이터를 타고 오는데 궁둥이 한쪽이 되게 무겁더라고요. 무거운데 와서 한 30분 후 되니까 풀리더라고요. 풀리는데 풀리고 나서는 몸이 조금 가볍더라고요. 그러시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니까 통증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있죠, 이렇게 전에는 이게 아프잖아요. 근데 이제 아프지 않고 좀 부드럽고 나요. 근데 어저께 있죠, 좀 진통제 대신 비타민 C를 맞은 환자 6명 중 2명은 진통제보다 효과가 좋았습니다. 아파 이상하게. 다른 2명은 진통제랑 비슷했고 나머지 2명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네, 예. 의학계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플라시보를 이용해 왔습니다. 불과 50여 년 전만 해도 약물 성분이 없는 이런 종류의 플라시보 약들이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플라시보가 설명에 나오듯이 이것이 기쁘게 하다, 즐겁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죠. 그런데 조금 전에 봤던 그 영상에서 플라시보 이펙트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왜? 본인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주치의로 계신 의사 선생님께서 흰 가운을 입으시고 그것도 자기 진료실에서 새로 나온 신약인데 미국에서 만들었고 특별한 효과가 있다. 이미 이 약에 관한 도식을 이 환자분한테 전해줬죠. 로젠탈 교수님 학생들한테 똑똑한지야 멍청한지야라고 얘기해 준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이 확정적 가설 검증을 통해서 자기 충족적 예언에 의한 진통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흰 가운, 의사 선생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자기가 입원해 있는 병원이란 것들이 벌써 이런 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에서 만든 특별한 효과가 있는 신약이다. 이런 것들이 이런 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예를 얘기할 때 제가 흔히 하는 예입니다만, 제가 학생들한테 됐던,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심리학과 교수로 있는데
내가 지금 학생들을 올해 특별히 그 방문 교수로 학생들한테 수업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간혹 정말인 줄 아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제가 처음 학생들 OT 시간에 그렇게 소개를 하고 수업을 했다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하고 그 수업 똑같은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그죠? 평가는 완전히 달라지겠죠. 이것처럼. 이건 약과 관련된 얘기지만 이런 경우에도 그렇다는 거. 그래서 또 이런 맥락에서 제가 예를 또 드는 것이 지금도 그런 경우가 뭐 있죠. 있는데 중세 때만 하더라도 지금도 뭐 우리 유럽 같은 여행에 가보면은 그런 건물들을 볼 수 있는데 중세하면 대표적으로 서양 중세는 바로 이제 기독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거기 가보면은 그런 교회 소위 지금 그 성당이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이 엄청 높게 지어져 있고 안에 들어가면은 그죠? 그게 뭐 2층 3층도 아닌데 천정이 그냥 하늘에 닿을 듯 높고 그 천정에는 스테인글라스를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빛이 들어오면은 정말 빛이 그냥 막 부서져 내리는 듯한 그러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그 안에서 파이프 오르간을 촥 치면은 웅웅 울리는 데다가 그 위에 흰 가운 대신 특별한 예복을 입으시고 그 예복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무늬와 또 귀하다라고 사람들이 가치 평가하는 그러한 것들을 붙이거나 새기시고 그리고 또 머리에는 그런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모자를 쓰시고는 그래서 한마디 하시면은 그게 왕왕왕왕왕왕 울린단 말이에요. 그 중세 때 라틴어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저 같은 평민 서민들이 그게 참여할 때 거기서 라틴어로 쭉 읽고 설명해 주시면 바로 이 플라시보 효과, 자기 확정 편향에 의해서 자기 충족적 예언에 따라 바로 우리는 플라시보 이펙트라 얘기하는 그런 심리적 경향성,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또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큰 건물을 짓고 그 안에 유명한 교수님들을 모시고 학교마다 이렇게 업적을 그렇게 광고하는 것도 다 이런 효과들이 염두에 두고 일부러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심리 경향성 안에 그게 본능적으로 이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선 시간에 우리 초두 현상 그런 거 얘기를 하면서 첫인상 이런 거 초두 효과 현상이 아니라 초두 효과 얘기하면서 첫인상 이런 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자리에 결혼과 관련해서 아니면 면접, 취업과 관련해서 중요한 자리에 왜 이렇게 평소와 다른 성장, 특별히 차례 몇이고 말씨나 행동이 왜 그렇게 평소와 다릅니까? 첫인상을 좋게 해서 좋다라는 정서, 감정을 유발하는 그러한 것과 함께 첫인상과 관련된 좋은 긍정적인 인지적인 도식을 타인에게 상대방에게 제공함으로써 그 상대방이 긍정적인 인지 그리고 긍정적인 정서의 도식하에서 내가 그 이후에 보여주는 행동과 말, 비언어적인 어떤 표현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그렇게 도식에 맞게끔 그렇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즉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첫인상을 그렇게 좋게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도 다 이것과 이제 관련된 얘기죠. 그러니까 대학이 되었던 여기 아까 입원한 환자분이 되었던 이러한 그런 성스러운 장소를 찾아가는 것만 하더라도 벌써 그분들은 무작위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소위 선택,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논란할 수 있지만 어쨌든 소위 자유의지에서 자기가 선택해서 그 길을, 그 병원을, 그 대학을, 그 직장을, 그 소위 성스럽다 얘기하는 그런 장소를 찾아가는 것만 하더라도 이 사람도 벌써 확정 편향에 의해서 자기 도식에 맞게끔
자기 충족적 예언의 경험을 하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것과 관련된 효과가 바로 또 하나 이 위약 효과다. 그런데 이것이 이러한 뭐 치료 장면뿐만 아니라 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나타난다. 그 뒤에 또 이제 동영상이 이어질 텐데 제가 그때 가서 또 판서를 하고 미리 말씀드리면 그 수술 장면에서도 이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관절염을 앓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술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자원하십시오. 벌써 좀 이제 자원한다. 이런 것 자체고요. 이 수술에 대해서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기대 예측을 하는 거죠. 아까 로젠탈 효과와 관련해서 기대 예측 이런 용어 제가 말씀드렸고 그게 이제 도식의 속성이다. 기대 예측을 통해서 결국은 그게 맞게끔 우리는 행동 또는 사고하는 경향성이 바로 그 도식을 확보해야 한다 했는데 자 류마티스 관절염, 자 관절염이라 했나요? 류마티스 관절염이었던 이제 관절염 수술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그 관절염 수술이 가져다 줄 효과를 기대하고 오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을 이제 모집한 다음에 이제 반은 실제로 관절염 수술을 하고 반은 똑같은 절차를 시행하지만 저는 관절염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 또 받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그런 병리적인 현상이 있는 부분은 이제 제거하고 그게 적절한 그 인공관절을 이렇게 처치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은 실제적으로 지원자 중에 반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수술을 하고 나머지 반은 다른 절차는 다 똑같이 했지만 그렇게 그 병변 부분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수술하는 이런 것들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수술을 한 거죠. 가짜 수술을 한 거죠. 물론 당사자들은 모르죠. 다 마취된 상태에서 하니까. 그렇게 하고 나중에 회복되는 거 보니까 가짜 수술 받은 사람들도 관절염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수술의 경우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얘기죠. 아마 이미 로젠탈 효과와 피그말리안 효과라는 이름으로 이제 봤습니다만 여기서 또 그런 부분을 보여드립니다. 동영상 후반부에서. is what we call expectation. And that is what people expect to happen from a treatment is often what does happen. And somehow what we anticipate is going to happen to us has a lot to do with what actually does. And they're working not because of the medication, but because of the belief in the medication. This is true with many herbs, with many pharmaceuticals, with many forms of surgery, with many forms of relationships. They come about because of belief and expectancy. 플라시보 효과로 보자면 의사는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의사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환자의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으니까요. 좋은 의사의 한 모델을 보여준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실제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의 그 광대 코를 달고 장난스럽게 취재팀을 맞이합니다. 의사라는 권위를 벗어던지고 기꺼이 환자를 위한 광대를 자처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What does patient mean to you? Friend. My ideal patient is somebody who wants a deep, intimate friendship with me all my life. So that over time we grow close to each other and we see our children born, we see life happen to us, our successes and our failures, and if something comes along and you are dying or you have pain that the doctor can't help, or some kind of suffering or some chronic disease, that the relationship of friendship that you have built with the patient is the medicine. So you're telling the patient you've seen for 30 years, you touch him and you say, I'm sorry, you have cancer. I promise to stay with you.
I promise you can touch them, and the relationship gives you the chance to have what for me is the greatest experience life has to offer, which is friendship. That in medicine, one operates best as a doctor in the context of what is great for everybody, which is friends. 의사가 플라시보라는 말은 의사에 대한 믿음과 기대에서 나오는 것이겠죠. 좋은 의사는 많은 환자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훌륭한 치료약이 됩니다. 네, 동영상 끝부분에 그 의사 선생님이 환자와 친구처럼 뭐 친구가 되었죠. 그 실제 이제 인물, 그리고 그 실제 인물 다룬 영화도 있고 저는 봤었는데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고 해요. 근데 우리 앞서 그 행동주의에서 얘기하는 학습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제가 거울유런 얘기하고 모방 공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감, 거울유를 통해서 이렇게 공감되어지고 서로 양자 간에 그렇게 상호작용에 의해서 강화란 이름으로 소위 심리적 또는 행동적으로 그렇게 선순환을 그릴 때 바로 둘 다 경험하는 거겠죠. 이 경우에 이제 뭐 아까 치료 장면이니까 통증, 페인이라고 얘기한 통증, 그리고 심리적인 괴로움, 허트, 그리고 노화, 그리고 스트레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지표나 그런 반응들이 경감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도 덜 아프고 심리적으로도 덜 괴롭고 노화를 지연시키고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해서 잘 반응하도록 뇌 발달, 신경계 발달도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이 거울유를 통해서 공감, 그리고 모방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양방향적으로 선순환을 그리는 강화 현상이 일어날 때 바로 이것이 뭐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첫 관문 또는 토대가 되어진다고 하는 1차 양육자와 그 영아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관계에 대한 성격심리학적 입장 중에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 볼비의 애착이론에서 제가 그때 작동 모델 또는 내적 작동 모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1차 양육자, 확률적으로 엄마인 경우가 다른 동물 보더라도 암컷인 경우가 엄마인 경우가 확률적으로 높죠. 그리고 뭐 아이디얼하게는 엄마 또는 동물에서 암컷이 가장 좋은 1차 양육자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그런 1차 양육자가 아이들 갓난아이에 대해서 갓난아이의 그런 정서적 반응에 잘 민감하게 반응해줘서 그것을 충족시켜줄 때 그럴 때 고전적 조건하고 관련해서 긍정적인 정서, 감정을 경험할 테고 그것이 나중에 의식화되어서 자기 자아 개념에 관한 서술 지식, 그것의 도식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조작적 조건하고 관련해서 그런 정서적 반응에 대해서 잘 반응해줘서 아이들이 강화를 받음으로써 즉 1차 양육자와 서로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영아일 때는 공감, 모방을 통해서 나중에 성장 이후에 인간관계에 좋은 토대를 마련해 준다면은 그것이 바로 안전애착 또는 안정애착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그 피양육자, 영아가, 즉 자녀가 안전기지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참여하는 그리고 인지 능력도 좋고 아까 스트레스와 관련된 이 신경계 뇌발달도 잘 되어서 여러모로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그러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 그래서 볼비의 애착 이론과 관련해서 그렇게 아이의 정서 반응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에 보니까 이것이 불안전 또는 불안정 애착을 이라는 결과를 낳고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1차 양육자를 보니까 안전 또는 안정 애착, secure attachment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결과를 낳는 경우가 2배 이상 많더라는 거. 그것이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첫 관문이다. 그래서 볼비의 예착 이론, 그리고 앞선 시간에 얘기한 그울 이론과 관련된 공감,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위약 효과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나타난다 라는 것을 동영상 끝자락에서 보여줬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결국 이것이 크게는 뭐 도식, 그리고 구체적으로 확정 편향에 의한 자기 충족적 예언, 그것이 자아 개념에도,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 타인에게도 그렇게 적용되어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서 노시보, 노시보는 아까 이 위약 효과에 대응되어진다 해서, 이 노시보는 이제 부정적인, 우리가 부정적이다, 뭐 나쁘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낳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려고 하는데, 자, 뭐 동영상 보다가 제가 또 말씀드리고 판설하기보다는 쭉 보고 오늘 시간이 이제 많이 돼서 마칠 텐데, 이제 노시보 효과와 관련해서 보려는 요 동영상 초반부에는 이제 위약 효과와 관련된 플라시보 이펙트, 즉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이제 우유 시험회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보여준 동영상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유 시험회를 한다, 새로 나온 우유다, 이것이 신물질이 들어갔다, 그리고 어떤 흰 가운을 입은 어떤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나와서 소개한다. 근데 그게 뭐 인터넷을 통해서 모집자를 구했는데, 새로운 우유가 나왔는데 이것이 다이어트에도 좋고 뭐가 좋대, 내가 거기 한번 참가해 보겠다. 벌써 뭐야, 그 찾아오는 사람들은 뭐 이미 나는 여기서 확정 편향에 의해서 자기 충격적 예언을 경험하려고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동영상 보면은 그것이 이제 노시보 이펙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를 낳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나중에는 심리뿐만 아니라 신체에도 문제를 가져다 준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 볼 영상이 앞부분은 위약 효과, 플라시보 이펙트라 얘기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 부분이고, 뒷부분은 이제 노시보 이펙트라 해서 부정적인 효과를 낳는 부분인데, 이것이 우유 시음회가 아니라 그 우유 대신 바로 타인, 내가 관계하는 인간관계와 관련해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바로 이러한 효과가 얘기해주는 우리의 자아 개념, 더 크게는 도식이 갖고 있는 확정 편향과 자기 충족적 예언이 우리 관계를 어떻게 선순환할 것인지 또는 악순환할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다라고 여겨져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동영상 보시고 오늘 시간 다른 날보다도 좀 더 많이 긴데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과연 사람들의 생각은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알아보기 위해 새로운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신개발 우유에 시음회를 한다고 하고 인터넷을 통해 지원자를 모집했습니다. 과거에 다이어트를 하시다가 몸에 많이 그 무리한 어떤 영향을 받으셨던, 이들 중 2명에겐 제작진이 미리 역할을 주었습니다.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어딘지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 그 우유는 다른 데서 쓰지 않는 약간 신물질을 저희가 좀 첨가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콜라겐, 이바프렌이라든가 이런 어떤 독특한 저희들만이 사용하는 그런 것을 넣기 때문에 아마 그 맛보시는 분들 중에서 약간 민감한 분들은 그 맛을 갖다가 약간 차이를 느끼실 수도 있고. 실험은 설문지를 작성하고 실제 시음회와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우유의 맛과 향을 체크했습니다. 우유 맛이 그냥 덜 강해서 자주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먹으면 먹을수록 고소하고 되게 신선하다는 느낌. 그 정도. 처음 먹었을 때 가볍고 고소한 맛이 있고 물의 비율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좀 옅은 기분이다. 네. 마신 지 얼마 1년 됐나? 네,
속이 좀 어떻게 안 좋으세요? 체했을 때 좀 더 그럴 것 같아요. 사전에 제작진과 미리 얘기가 되어 있었던 한 사람이 뭔가 석연치 않은 반응을 보이자 다른 참가자들의 낯빛이 변합니다.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나름대로는 중요할 것 같으니까. 잠시 후 이상이 없는데 새로운 다시 우유에 대한 맛을 묻자 반응이 달라집니다. 과민 반응이 올 수는 있거든요. 저는 공복에 좀 많이 먹어서 그런지 속이 좀 무거운 느낌이에요. 가벼운 게 아니고 약간 무거워진 느낌이세요? 네. 무겁다 그러면 어떤?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체한 것처럼 여기 이렇게 좀 막 이렇게 딱 내려가는 느낌이 아니고 입에서 올라오면서 그런 게 맛이야. 좀 비리다고 해야 되나? 제작진은 다른 우유라고 하고 두 번째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우유는 신선한 것이었고 처음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거 무슨 팩으로 된 거 있잖아요. 유통기한 오래된 될 수 있는 그 우유 있잖아요. 이때 또 한 사람이 우유를 토하며 심하게 고통스러워합니다. 역시 제작진과 미리 이야기가 되어 있는 또 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다른 사람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약간 우유컵을 잘 안 씻어서 그런가? 그럼 약간 뭐 처음에 딱 그 우유 비린 맛을 제가 원래 잘 못 느끼거든요. 근데 약간 그 먹었을 때 좀 이런 느낌이 좀 있어. 좀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되게 비린 냄새가 되게 많이 나서 먹기가 좀 꺼려지는 거 있잖아요. 결국 두 사람은 바로 화장실로 달려갑니다. 우유 시음의 다음 날 몸에서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한 참가자를 만났습니다. 뭐 정신없이 가려운, 그러니까 여기가 처음에는 뭐 여긴가? 뭐 어디가 간지러웠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진짜 간지러운 거, 아토피보다 더 간지러운 거 있잖아요. 막. 그래서 여기만 그러다가 이제 온몸 밤이 되니까 온몸이 진짜 열이 나면서 너무 진짜 긁었는데 이렇게 여기가 진짜 빨개지고요. 팅팅 붓고 막. 그러니까 긁어도 보통 때는 이렇게 많이 붓진 않거든요. 근데 되게 막 많이 붓고 막 여기 이렇게 됐어요. 원래 또 두드러기가 노출 부위에 잘 생겨. 일종의 식중독이니까 그 우유가 맞지 않으면 첫째 우선 설사하고 두 번째 피부에 발진이 나요. 결국 부정적인 생각은 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단순히 심리적인 불편감을 넘어 발진과 두드러기라는 물질적인 증상을 낳은 것입니다. 얼굴 좋아지셨나요? 얼마 후 제작진은 참가자들에게 우유 실험 의도에 대해서 설명했고 다시 이주연 씨를 만났습니다. 그런 반응을 이렇게 심리적으로 유도한 거죠. 아, 그럼 그 사람들 짜고 한 거예요? 네. 아, 진짜요? 네. 사실 부정적인 생각들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일은 우리 사회 곳곳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5년 미국 다우콘 행사에서